이유가 마이크를 쓰면은 이렇게 졸리더라고요. 듣는 사람이 졸린데 어르신들께서 쓰라고 하시면 제가 쓰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고요. 만약에 좀 목소리가 좀 작다 싶으면 마이크 쓰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벗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저는 학부에서는 역사를 공부했고요. 쓰는 게 좋겠네요. 왠지 안 들리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켜주시겠어요? 학부에서는 역사학을 전공했고 그 대학원에서는 기록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기록학이라는 학문이 좀 이제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국가기록원이라는 기관은 알고 계시죠? 그런 국가기록원에서 기록을 다루는 전문 요원들이 법제상으로 이제 존재를 해야 돼요. 그 요원들을 길러내는 이제 그 과들을 이제 만들도록 해서 2000년 이후에 이제 그런 과들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기록학은 보통 문헌정보 쪽 아니면은 그 역사학 쪽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저는 역사학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주로 저는 이제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다루는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민간 기록을 수집하고 그걸 역사로 만드는 그런 쪽에 관심이 있고 특히 제가 세부 전공을 한 것은 구술사라고 해서 oral history 말로 하는 역사, 말로 기록하는 역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그 큰 주제는 사실은 구술사도 아니고 기록학도 아니고 강제동원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근데 저는 역사학을 하긴 했지만 강제동원을 세부로 전공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구술사를 전공한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 주제 구술을 하는데 이번에 제가 5년 정도는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을 만나서 구술 체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자리에 초대를 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래서 강제동원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라기보다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말하는 역사의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주로 어떤 분들을 만나냐면요. 그 마을의 토박이, 그래서 마을 지역사를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토박이 분들을 만나서 그 지역의 역사를 이제 복원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한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어떤 특정한 시기에 역사적 경험을 한 사람들 뭐 예를 들면은 위안부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라든지 강제동원 피해자 혹은 뭐 한국전쟁 당시에 서울에 있었던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잡아서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이북에서 내려온 실향민 1세대, 뭐 2세대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난 여러 분들 중에서 강제동원 피해를 경험하신 분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를 통해서 강제동원의 역사를 다시 기록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냐면요. 일단은 기존에 여러 노력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 작업하기 전에 이미 많은 분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거기에서 어떤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5년 전부터 우리가 이런 작업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했던 시도들 그리고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들을 좀 정리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강제동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너무 저보다 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강제동원, 특히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나라마다 다 다른 기준들이 있고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가져온 정의는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국가기관이거든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정하는 강제동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단위에서 규정하는 강제동원에 대한 정의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일제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에 의해 제국 영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적, 물적, 자금동원 정책을 모두 일컬어서 강제동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 강제동원 관련한 법이 있어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의하면 더 자세하게 이 강제동원을 규정하는데요. 일단 1931년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 전쟁에 이르는 시기를 그 기간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31년부터 41년까지. 그 시기에 이르는 그 일제강점에 의해서 강제동원되어서 군인, 군무원, 노무자,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우리가 강제동원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인력 동원이 일어난 시기는 1938년에 시행된 국가총동원법 이후에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인력 동원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이 38년 이후, 특히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던 41년 이후에 가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강제동원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아까 관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의 보상과 배보상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한일협정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한일협정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이미 받아온 걸로 그때 다 해결한 걸로. 그러시군요. 이거라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대부분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일협정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일본이 인정하지 않는 게 있죠. 뭐죠? 이 강제성입니다. 네. 한일협정 당시에 이미 받았다라고 할 때에도 그것은 우리가 강제로 동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배보상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위로였어요. 위로. 네. 우리가 강제로 끌고 갔기 때문에 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쟁점은 강제성입니다. 네. 그래서 국내 학계에서는 일제강점기의 강제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체적 구속이나 협박은 당연하고 황민화 교육에 따른 정신적인 구속, 한국 신민이다 너희들은 하면서 교육시킨 정신교육도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유, 설득, 본인의 임의적 결정, 취업 사기, 법적 강제 모두 일컬어서 강제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본에서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익들이. 본인들이 지원서 쓰고 갔다. 예. 돈 벌려고 갔다. 그러면 강제적인 게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기라는 겁니다. 정신적 회유와 설득에 의한 거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강제성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국내 학계에서는 강제성을 저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일본 변호사협회에서도 이 강제란 육체적, 정신적 강제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2000년 이후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시체제기의 강제란 단지 물리적 강제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한 모든 종류의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강제동원이다라고 말할 때 그 강제성을 이런 범위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이 문제가 오롯이 잘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강제동원의 피해는요, 여러 유형이 있었어요. 크게 이렇게 네 유형이 있습니다. 네 가지 유형. 군인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요. 군무원, 그러니까 소위 군속이라고 그러죠. 예, 군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군인은 아니지만 다른 일들을 하는 군대에 소속된 여러 일들을 하는 군무원.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노무자. 예, 노무동원하면 떠오르는 어떤 거 있으세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탄광으로 끌려가서 탄을 캐던 일을 하셨던 도자기. 예? 도자기. 도자공. 그렇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노무동원이 가장 세부적 유형도 많고 인원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 위안부 동원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강제동원이라는 범주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포함이 된다라는 말씀.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어떤 일을 한 거는 2004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4년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게 생깁니다. 소위 구위원회라고요. 옛날에 있었던 그 위원, 지금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에 당시에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시행했던 여러 과거사 위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 일환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딱 만들어진 다음에요.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규명을 본격적으로 정부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냐면 피해 신고를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군, 구 단위로 해서요. 면사무소, 동사무소 단위로 쫙 공문을 돌려서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당했다 하면 피해 신고해라 라고 이제 기간을 정해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예, 혹시 그런 거 기억하세요? 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아세요? 거기에 사무실이 네. 강화문 쪽 옛날 동아일보 건물에 네, 맞아요. 사무실이 있었고 거기 와서 신청을 혹시 저 아버지 그때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판정 받으셨어요. 네. 그러시군요. 네. 지금도 아까 그 재단에서 매년 유입을 오긴 오는데 처음에는 2페이지짜리 좀 있으면 4페이지짜리 2페이지짜리 오고 있어요. 분기별로.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이따가 더 들어볼게요. 얘기해 주십시오. 다행히 한 분 정도씩은 계세요. 그만큼 어떻다는 걸까? 피해가 너무나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지금도 광화문에 있어요. 지금도 지원재단이 다른 건데. 재단이 지금 부산인가 있습니다. 위원회, 옛날 위원회는 그렇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재단도 광화문에 있는데요. 그래서 신고를 딱 받고요. 신고했다고 해서 다 피해자가 판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할까요? 접수해서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신고를 해서 2005년부터 2016년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판정된 인원이 바로 2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한 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만 명이 판정이 되었고요. 근데 신청을 해도 불능된 게 6천여 건 정도 됐습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신고를 했는데 판정 못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많았던 이유는 바로 뭐였다?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입증 자료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과거의 어떤 상황들은 결국 기록 싸움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입증 자료가 부족했던 분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 피해자 확정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이분들의 일부 4만 3천여 명 정도를 그때 구위원회에서 이미 만나서 인터뷰해서 구술 체록을 했었습니다. 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일단 그분들을 찾아갔냐면 신고를 받아서 어느 정도의 입증만 되면 대부분은 판정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강제동원에 대한 자료가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료의 절대적 부족 상황과 진상규명 결정적 자료로 활용됐던 것이 당시의 증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수집해서 적어놓은 기록이 지금 국가기록원에 다 남겨 있거든요. 그 기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심의조서라는 거예요. 여기 써있죠. 심의조서라는 건데 여기에는 인적사항과 피해 내용 그리고 이제 결과와 의견 이런 것들이 이제 적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했던 생존자들을 만나서 했던 인터뷰는 사실은 제가 연구하는 구술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구술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해서 당시 분들도 이거를 구술이 아니라 진술, 면담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목적이 뚜렷했던 면담이었단 말이에요. 뭐냐면 뭐죠? 이 사람이 진짜 피해자냐 아니냐, 어떤 피해를 겪었냐를 이렇게 밝혀내는 데에 핵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피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생존자를 딱 만나라고 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생존자는 구술자가 되는 거고요. 인터뷰를 하러 가는 사람은 면담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면담자랑 구술자가 딱 앉아있을 때 일종의 뭐가 생기냐면 권력관계가 생깁니다. 내가 잘 얘기를 해서 내가 완전한 피해자라는 걸 설득시키고 싶어 하세요. 의심받지 않으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죠? 권력관계가 이렇게 면담자가 우위에 서게 되는, 그러니까는 구술자가 피해자가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엄밀히 말하면 구술 자료가 가져야 될 충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하자, 제대로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요 불완전한 것이라도 일단은 재단에서 열심히 4만여 건을 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이렇게 책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술 기록집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전체예요. 여기 단꼬라고요부터 시작해서 쭉 히로시마 나가사키 강제동원까지 해서 한 15건 정도가 발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만여 건을 인터뷰했는데 16건밖에 발간을 안 했다. 한 건당 많아봤자 10명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200명도 안 되잖아요. 소개된 게. 그건 그만큼 뭘까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책을 발간하게 되면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일본의 우익들이 가져가서 그걸 막 꼼꼼히 막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막 오류를 찾아내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 책을 발간하는 건 아주 소수 인원들이 이제 책으로 이렇게 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제목 보세요. 아홉머리 넘어 북해도로라고 는 제목이 돼 있죠. 혹시 아홉머리가 뭔지 아시겠어요? 아홉머리. 이게 실제 어르신들이 쓰시던 말을 그대로 쓴 거예요. 북해도는 아신지 아시죠? 일본의 최북단, 그죠? 거기 배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당시에 일제강제동원 가실 때 어떻게 가냐면 부산항, 보통은 부산항에서 연락선을 타고 시모노세키로 넘어가서 시모노세키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쭉 북쪽으로 최대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일본의 그 최북단
육지가 어디냐면 바로 아오모리예요. 어르신들이 근데 이거를 아오모리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고 아오모리잖아 아오모리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살린 거예요. 어르신들이 아오모리 이렇게 표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오모리에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올라가서 도착하는 게 북해도거든요. 그래서 또 북해도에서 또 북쪽으로 가서 어디까지 가시냐면 사할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홉모리는 바로 아오모리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게 당시에 그분들이 쓰던 용어이기 때문에 그게 구술의 특징이에요. 그때 썼던 사람들의 말. 여기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긋하신 대로 잘 모르시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 똑딱선 타고 오다 바다 귀신 될 뻔. 이 똑딱선이 이제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 타시던 연락선. 일본으로 가던 연락선. 표현하실 때 똑딱선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그냥 큰 배 있잖아, 큰 배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연락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 배마다 이름이 또 있었어요. 그쵸? 공고마루, 고안마루 뭐 이름이 다 있었거든요. 그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배였는데 되게 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책으로 발간을 이제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인터뷰 내용은 보통 이 정도만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계가 너무 많아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5년 전부터, 사실은 저희가 작업하기 전에도 아름아름 조금씩 하고 있긴 했지만 제대로 구술사다라고 할 수 있는 시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5년 전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대로 구술사다라는 건 도대체 뭔가? 제가 그래도 구술사 연구자니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다른 데서는 들으실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구술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의 정의를 갖고 왔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기억을 통해서 현재로 불러와서 구술자와 역사가가 대화를 통해 쓰여진 역사를 구술사라고 합니다. 이 구술사 연구는요, 굉장히 대안적인, 소위 기존에 있었던 것의 한계를 극복하는 연구 방법으로 많이 활용이 됐는데요. 기존에는 이렇게 양적 연구를 많이 했어요. 뭐냐면 통계 내고 수치화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위안부 피해자가 경기도에는 몇 명 있었냐, 전라도에는 몇 명 있었냐, 이렇게 표로 만들고 뭐 이런 식의 통계적 연구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 연구가 소위 그런 걸 실증적 역사 연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연구들이 가진 한계가 많았기 때문에 이 대안적 방법으로 소위 질적인 연구를 좀 해보자. 그래서 이 질적 연구의 방법의 하나가 바로 구술사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양적인 연구, 실증적인 기존 역사 연구는 뭘 다룰 수 없냐면 바로 인간의 수치화할 수 없는 측면, 계량화할 수 없는 측면들을 다룰 수 없단 말이에요. 뭐 어떤 거? 느낌,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것, 감정, 직관, 상상력, 믿음, 관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역사는 결국 인간의 것이잖아요. 인간에 대한 거잖아요. 인문학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어떤 아주 중요한 측면인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역사 연구, 사료를 막 분석해가지고 하는 연구에서 못 다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다룰 수 있는 연구 방법으로서 나온 것이 바로 구술사입니다. 그래서 구술사에는 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구술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당연히 구술성을 갖고 있겠죠. 오럴리티. 왜 이 구술성이 중요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한다.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다 반영한다. 예를 들면 그냥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그 사람의 계층, 성별, 직업, 세대,
그가 주로 살았던 지역 같은 것들이 대충 나오더라. 이걸 보통 우리는 사회 언어학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저 좀 어떤 사람이다 그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구술성이라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언어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을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주관적인 거잖아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말하는 역사니까. 그래서 이 개인적인 경험을 자신의 기억을 통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떨까요? 되게 개인적이고 또 뭐죠? 완전하지 않죠. 부분적이에요. 예. 그리고 이 경험을 이야기하는 건 과거의 경험을 가져오는 거지만 언제 얘기하는 거죠? 현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서술성이라는 특징이 있죠. 이 서술성이 뭐냐면 바로 말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씨, 말투 이런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길게 얘기했냐, 짧게 얘기했냐. 예를 들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할 때 저는 막 눈썹을 막 움직여가면서 막 손을 제가 굉장히 많이 쓰죠. 이런 제스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너무 졸리지. 저는 안 졸리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제 성격이 그런가 봐요.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구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막 바라보면서 막 눈을 막 마주치면서 온몸으로 막 표현을 하시면서 뭐 탄광에 갔다 그러면은 탄광에서 내가 어떻게 탄을 했는지를 일어나서 막 보여주시는 분. 들어가, 자, 누워 그러면 파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팠어, 팠지. 굴이 얼마나 깊어요? 깊지 뭐 한 100m도 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어마무시하게 깊어. 얼마나 깊은 줄 알아? 이게 다 서술성이라는 거예요.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주 중요하니까 길게 자세히 설명하고, 어떨 때는 그냥 대충 말하고 넘어가고, 짧게 얘기하는 건 어떨 때 짧게 얘기하세요? 어떤 이야기 할 때, 중요하지 않을 때, 또 기억 잘 안 나서, 또 어떨 때 일까요? 기억을 잊고 싶을 때. 기억을 잊고 싶을 때,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서술성, 구술사라는 건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것도 중요하지만 뭘까요? 말하지 않은 것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이거 수치화할 수 없지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걸 캐치해내야 되죠. 그죠? 네. 또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잘 말하지 않아요. 그죠? 아니면 길게 얘기하는데도 불편할 때 길게 얘기하기도 하죠. 장황해지는 거 있죠. 막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말해야 될 것 같아서 말은 하는데 장황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말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거는 아주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한다는 거, 말한다는 건 되게 문화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말을 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 특징 플러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문화적 레퍼토리를 모두 포함한다라는 건, 내가 사는 바운더리, 내가 사는 공간의 그 문화적 특징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네. 아주 가부장적 문화가 강한 집안에서 자란 큰딸이라면 여성이다. 근데 그 여성이 또 결혼을 해서도요, 장남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시어머니 옆에서 말을 합니다. 자, 이러면 어떨까요? 이분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적 레퍼토리 속에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시어머니 앞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이미 돌아가셨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문화적 레퍼토리에서 좀 벗어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요, 저는 어떤 경험도 있냐면요,
어떤 한 어르신을 인터뷰했는데 그분이 그 개성이 고향이신 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에 살고 계시는 실향민이세요. 근데 그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딱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밤에. 저희가 일주일 뒤에 다시 2차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다음에 인터뷰할 때는 다른 데서 하면 안 돼요? 하고 전화 온 겁니다. 왜요? 며느리가 밖에 있어서 내가 말하기가 불편했어요. 네. 서술은 문화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화적 상황에서 어울리지 않으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를 바꿨어요. 그분의 자택에서 했다가 며느님이 없는 곳으로 했어요. 그랬더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원래 내려오실 때 이미 결혼을 하셨던 분이었던 거죠. 내려와서 다시 결혼하셔서 낳은 자식의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걸 하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술사라는 거는 기존의 어떤 역사, 어떤 사료에 적힌 이야기 외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 여기 보면 신세타령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이거는요, 어떤 지역 단위를 벗어나서 국가 단위로도 민족 단위로도 적용이 되는 거라서 이 여러 나라에서 구술사 연구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서술적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세타령. 우리는 신세타령이라는 거 하면서 다 웃고 계시죠? 다 뭔지 아시죠? 우리 말하지 않아도 신세타령 하면 바로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신세타령을 몰라요. 그들한테는 신세타령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이거 논문을 쓴 학자가 이거를 번역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어 단어로 신세타령이라고 써놨어요. 그만큼 이 서술의 특징이라는 건 문화적이다라는 겁니다. 지역적인 특징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아울러서 다루는 것이 바로 구술사다. 이제 마지막 특징인데요. 당연하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뭐하죠? 이거는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구술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공동의 작업이다라는 겁니다. 구술자와 면담자가 만나서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생각하시면 말하는 구술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면담자가 누구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죠. 저 나이 들어 보이려고 되게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왜냐?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이 구술이라는 것은 면담자가 구술자를 당연히 정하죠. 내가 만날 사람을 정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술자가 아무나 만나줄까요? 일단 면담자를 관찰하세요. 구술자도. 이렇게 보십니다. 네. 그럴 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젊은 여성 연구자일 때는 남성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게 훨씬 잘 됐어요. 왜냐하면 저를 손녀처럼 생각하고 좀 이렇게 더 많이 얘기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이게 제가 질문하는 내용들이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같은 성별일 때 불편한 지점들이 있고 그죠? 좀 그런 부분이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참 저한테 말을 많이 안 해주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만삭이 됐을 때 인터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삭일 때 딱 출산하기 한 10 며칠 남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비가 막 들이치는 날, 엄청 오는 날에 미아리 고개에 방앗간을 운영하시는 한 할머니를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비가 너무 오니까 막 듬뿍 젖었어요. 이분이 전화할 때부터 뭐로 와? 할 말도 없는데. 이게 우리 한국 분들의 특징이에요. 나 해줄 말이 없는데? 와도 소용없어. 갈게요. 그래서 헐떡해서 갔습니다.
자기를 홀딱 막 좀 만사하게 임산부가 문을 열고 기다리니까 이분이 이미 문을 딱 여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아, 마음이 싹 마음을 여신 거예요. 얼른 들어와. 그래서 그분이 전기장판을 막 해주시면서 저를 막 닦아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그때 느꼈어요. 오늘은 성공이구나.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그 10대 후반, 19살 정도에 이분은 개풍군에서 내려오신 실향민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미리 피난을 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강화도로 넘어가 있어가지고 이분이 남편을 찾아서 새벽에 이제 넘어오는 겁니다. 강을 건너서. 강을 건너는데 이분이 19살인데 깐난쟁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강을 건너는 이제 순간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애를 업었어. 근데 밤에만 강을 건널 수가 있거든? 근데 그때 거기 그 지점은 강이 얕아서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새벽에 이제 몰래 줄 서서 강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깐난쟁이가 이 강을 건너는 중간에 울어버린 거예요. 소리를 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물에 담궜어. 다 죽기 때문에 빨리 담그라고 해서 애를 담궜어. 그래서 나왔는데 애가 죽었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셨어요? 저 임산부였잖아요. 제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막 울고 있고 이분은 되게 담담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는 있잖아 솔직히 말할까?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좀 홀가분했어. 지금 눈시울이 붉어지셨어. 나 너무 어렵거든. 나 너무 무서웠거든. 그런 얘기를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해주신 거예요. 나 이 얘기 처음 해봐. 자식들한테도 안 했어.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그 전에 많은 인터뷰를 했지만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라포가 형성됐다고 해요. 라포가 형성됐다라는 순간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준대요. 그런 걸 우리가 라포가 형성됐다고 하거든요. 이분이 저한테 그걸 다 드러내주신 거예요. 저는 그걸 제가 당시에 임산부였고 같은 여성이며 아이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저에게 해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아주 젊은 연구자였던지 아니면 젊은 남성이었다면 이분이 그 얘기를 해주셨을 수 있겠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구술사라는 것은 결국 대화이기 때문에 구술자와 면담자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이 결국 역사에 반영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구술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살아있는 역사라고 해요. 네. 그다음 마지막 특징인데요. 구술사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신뢰성을 갖고 있긴 한데 조금 다른 종류의 신뢰성을 갖는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구술사를 비판해요. 사람이 기억을 통해서 과거 경험을 드러내가지고 그것도 면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이러는데 이거 객관적인 사실로 우리가 이걸 역사로 생각할 수 있어? 역사는 객관적이어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구술사에서는 기본적으로요. 역사는 주관적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역사는 인간에 의해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죠. 그죠? 네. 모든 경험이 기록되지 않잖아요. 일부가 기록되는데 그 기록되는 일부는 누가 선택하는 거죠? 사람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구술사는
기존의 어떤 신뢰성 있는 기록들이라고 말하는 뭐 예를 들면 공문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보여줄 수 없는 뭘 보여준다? 서사적 진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이 사람이 막 말을 하다가 딱 갑자기 침묵한다. 어떤 질문을 던졌는데 침묵한다. 이 침묵이 뭐라는 거예요? 서사적 진실이라는 거예요. 아, 뭔가 있다. 여기서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예. 그래서 구술사라고 하는 것은 신뢰성의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구술사는 역사는 주관적이다라고 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도 신뢰성을 다 담보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구술사는 말하는 진실, 서사적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에 구술사라고 하는 게 소위 굉장히 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는 구술사라고 하는 게 단독 학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에서도 구술사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역사학에서도 구술사를 갖고 와서 연구할 수 있고요. 사회학을 하는 사람도 그 구술사 방법을 갖고 올 수 있고요. 예. 뭐 정치학 하시는 분들도 구술사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독 학문은 아니지만 최근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그런, 왜냐면 최근에 소위 포스트 모던 역사학이라고 해가지고요. 기존의 전통적 역사학, 국가 중심의 역사학, 뭐 정부 단위 중심의 역사학, 엘리트 중심의 역사, 이걸 좀 벗어나서 소수자의 역사, 아래로부터의 역사, 풀뿌리의 역사, 마을의 역사, 예를 들면 성남문화원이라면 성남이라는 지역 단위의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술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갔느냐?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이 구술사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서도 그래서 우리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말고 피해자를 조사하는 방식의 면담 말고 이런 구술사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하게 된 게 제가 말씀드릴 2020년부터 진행했던, 얼마 전에 저희 올해 차는 마무리했거든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지원하는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구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진행을 했던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생존 피해자의 4.6% 정도밖에 못했잖아요, 면담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 거냐면 20만 명이 피해 신고해서 피해자 판정 받았는데 한 번도 재단에서 찾아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제대로 연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록을. 네, 그래서 근데 이분들은 어떨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부터 했잖아요. 2005년부터니까 지금 20년 지났죠. 그때쯤 아버님 그때 몇 살 정도 되셨을 때였어요? 지금은 그러면 자꾸 하셨잖아요. 보세요. 인터뷰 하신 적 있나요? 제가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그때 4.6%만 찾아갔던 거고, 네. 그 외에 대다수의 분들은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는 겁니다. 기록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강제동원을 다녀온 경험을 가진 살아있는 역사 사료가 있는데 기록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존해 계신 분들도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이분들 너무 나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 해야 된다. 한 분이라도 더 빨리 찾아내서 기록을 남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동원 피해 사실 등의 1차 사료를 생산 및 수집하고 그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정부 차원에서 이제 좀 갖고 있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총 150여 명을 뵀어요. 네. 그리고 그 생존하신 그 당사자도 만났지만 어떤 분들도 있냐면 이미 돌아가신 분들 중에 어르신같이 유족분들도 저희가 면담을 했어요. 네, 가족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약 150시간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가요, 한번 인터뷰를 하면요,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은 고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길게는 못하는데 저희가 보통 구술체록하면 한 번을 만날 때 2번 정도씩 만나고요. 한 번 할 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해요. 그래서 한 명의 구술자다 그러면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기록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분들이 지금 대부분 1937년에 동원된 분은 거의 없고요. 41년 이후에 동원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대부분 그때 당시에 1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떨까요? 거의 100세예요, 다. 저희가 농담 삼아 뭐라고 하냐면 95세 아래면 젊은 분 만나러 간다 이래요, 저희는. 젊으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부분 만나서 한번 딱 앉아서 카메라 이렇게 딱 켜놓고 인터뷰하면 허리도 아프고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1시간 반을 최대로 이제 진행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150여 명 만났는데 150시간이니까 평균 1시간 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이 2시간 하고 어떤 분 30분 하고 뭐 이런 상황.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만나러 갔냐면 역사학 하는 사람, 기록학, 그리고 이제 위안부 피해자분들도 만나게 되니까 이제 여성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정치학 하는 분들 이렇게 해서 면담자를 꾸려서 이제 인터뷰를 했고요.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기관에 어떻게 넘기냐면 자료가 남겨지게 되냐면 인터뷰 갈 때 어떻게 가냐면 면담자가 가고요. 카메라를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그 동영상을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나중에 이걸 어디다 보내려면은 국가기록원에 연구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카이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요.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기록해요. 네.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와서요. 어떻게 할까요? 녹취를 합니다. 네. 녹취문을 만들어요. 근데 녹취문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말씀하신 그대로 녹취합니다. 전라도 분이면 전라도 사투리 그대로, 충청도면 충청도 사투리 그대로, 제주도 분이면 제주도 방언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뿐 아니라 저희 아까 구술사라고 하는 건 구술성과 서술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녹취를 하게 되면은 이거 텍스트로 만드는 거잖아요. 영상을 보면 상관없지만 사람들이 녹취문도 많이 보거든요. 그럼 이거에다가 그 구술성을 어떻게 살려야 돼? 그분의 손짓, 발짓 이런 거 있잖아요. 면담자가 아는 뭐 이분이 갑자기 여기서 흐느꼈다, 눈물을 훔치 이런 거는 녹취문에 다 표현합니다. 저희 그 기준이 다 있어요. 웃음은 뭘로 표현한다? 긴 웃음은 어떻게 표현한다? 긴 침묵은 어떻게 표현한다? 말을 잠깐 머뭇거리는 건 어떻게 표현한다까지 다 살려서 이제 한 세트의 녹취문을 만들고요. 만들고 나서 이제 인터뷰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또 면담자가 후기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구술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분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이 구술사라는 건 뭐라고 했냐면 과거의 경험을 현재로 갖고 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나는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삶은 어떤지. 그래서 저는 어떤 것까지 적냐면 전세인지 자간지까지도 대충 적어요. 아파트 평수도 적고 살림살이도 적고 입고 계신 옷은 어땠는지 방의 청결은 어땠는지까지 다 적습니다. 그분이 어떤 약을 드시고 계셨는지까지 적습니다. 왜? 그게 다 역사라고 생각해요. 어떤 모습으로 계셨을까? 나중에 100년 뒤에 그걸 누군가가 본다 생각하고 기록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하게 했는데 저희가 어떤 시도를 했냐면 이분들의 특징, 이분들이 강제동원을 다녀온 사람들이라는 거, 그리고 아직도 이분들이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으며 배상 보상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꼭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구술해야 되겠다 정해놓은 원칙들이 있습니다. 일단 옛날 위원회에서 했던 체록의 한계는 보완한다. 즉
조사가 아니다. 네. 두 번째, 과거를 넘어선 현재를 기록한다. 과거의 일만 취조하듯이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본 다녀온 것 좀 얘기해주세요 하고 일본 다녀온 것만 딱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누군가 되게 오랜만에 누군가 찾아왔는데 나에 대해서 그것만 싹 물어본다? 이걸 소위 뭐라고 부르냐면요, 약탈적 구술이라고 불러요. 약탈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저희가 주제 중심의 구술을 하지 않고 생애사 구술을 했습니다. 즉 어떠한 주제 중심이라 그러면 딱 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 80평생, 100평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그분한테 딱 그 사람의 25살 그 시절만 듣는다. 이런 거예요. 19살 때 일본 다녀온 딱 그것만 듣는 거. 이런 걸 주제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 대부분 강제동원 피해자 만나서 인터뷰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뭘 생각할까요? 아, 강제동원 다녀온 얘기 들으러 가는구나.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 그걸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생애사를 다 다루고 싶다. 최대한 다룬다. 네. 그래서 왜 생애사 쪽에 면담을 하냐면 이분이 1943년 4월에 19살일 때 일본에 있는 나가사키의 탄광에 다녀왔다. 그러면 근데 이분이 이제 전라도 뭐 전남 보성에 있는 어떤 한 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러면 이분이 1943년 그때에 왜 그 마을에서 굳이 이 사람이 갔었을까? 이분의 가족들, 형제들, 옛날엔 가족이 대가족이잖아요. 형제들이 다 있었는데 왜 이 사람만 갔을까? 네. 이런 것들이 다 뭘까요? 다 중요한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뭘까요? 결국은 강제동원의 역사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도 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예, 어디 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뭐 배 타고 갔어요. 가서 무슨 일 했습니까? 무슨 일 했어요? 어떻게 돌아왔어요?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어르신, 그때 어떻게 살고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뭐 물어보고 싶은 걸 것 같으세요? 어르신, 어떤 거? 그렇다고 제가 어르신 그때 집이 뭐 몇 평이었어요? 땅 뭐 반 몇 지기 갖고 계시는 집이었어요? 아버님 직업이 뭐였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건 뭐라고 했죠? 취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요. 개방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거죠. 어르신, 보니까 옛날에 전남 보성의 효중마을에 사셨던데 거긴 어떤 곳이었어요? 그럼 이제 어르신이 거기? 그럼 쫙 얘기해 주시겠죠? 그럼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실 때 뭐 나올까요? 우리 집안이 말이야 거기서 언제부터 살았는데 말이야 막 이게 집안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안 대충 정보가 나오죠. 어머 어르신 그러면은 거기서 농사 지셨겠어요. 그럼 이제 농사를 안 지었으면은 뭘 했다고 얘기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집안의 가정 환경 배경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형제들은 많으셨어요? 막 물어봅니다. 그 어르신, 근데 어르신 그럼 장남도 아닌데 왜 어르신이 갔어요? 이제 거기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연들이 있었냐면 뭐 형이 장애가 있던지 아니면은 형도 갔다 왔는데 피해 신고를 안 했던지 아니면은 뭐 형이 뭐 공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던지 뭐 여러 사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이런 거. 너무 어린 나이인데 간 사람들이 있어요. 막 12세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 12살이었거든. 형 대신 형 이름으로 대신 가는 게 형 이름으로 대신 간 거. 장손 대신 들어가고 대신 간다는 건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가정을 지켜야 되고 그런. 장소는 안 갔어. 하나님 갔던. 당시 상황은 그죠. 이 가부장 문화가 나오는 문화적 레퍼토리 나오죠. 이 당시에 여긴 일제 강점기의 시기긴 하지만 조선이잖아요.
한국이잖아요. 한국의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가족 제도 문화가 나오죠. 그리고 지역적 특징도 있을 거고 그 집안의 특징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장남은 대부분 안 보내니까 차남이 가거나 혹은 아버지 대신에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근데 그걸 옛날에 피해 신고할 때는 그거 흉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괜히 부모님 욕 보인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말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인터뷰를 가면 나 사실 아버지한테 나왔는데 집안에 아버지가 없으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갔지. 아니면 이런 거. 아까 대신 간다 했잖아요. 옛날에 이 징용제도, 강제 동원 제도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뭘까요? 할당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할당제였잖아라는 용어를 사용하진 않아요. 그쵸? 근데 어르신들의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이런 거. 아, 대신 가야지 그럼 어떡해? 정해져 있는데. 뭐예요? 마을 단위로 인원이 할당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면석이한테 아유 면석이가 가라는데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면석이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마을에 며칠까지 10명 보내. 그러면 그 마을에서 이제 면석이 골라야 돼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고를까요? 이제 이런 게 다 나중에 강제동원의 역사로 우리가 기록하는 거예요. 연구자들이. 어떤 기준일까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인터뷰 가서 어떤 기준으로 할당되었습니까? 질문할까요? 아니죠. 저희 그렇게 물어보지 않죠. 어르신, 그때 마을에 어르신하고 동갑인 청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다 같이 갔어요? 그럼 어떡하? 아니, 다 가진 않았지.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갔고 어떤 사람은 가지 않는다는 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어떤 걸까요? 소위 나는 백이 없어서.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책으로 보고 어떤 외교의 관리상으로 보고 이렇게 보다 보면 놓치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강제동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가 그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생애사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이 살았던 마을도 물어보고요. 집안 환경도 물어보고요. 이분들의 경제적 형편을 물어보려면 저희가 뭐도 물어보냐면 여성분들이라면 뭘 물어보냐면 어르신 부엌이 어디 있었어요?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부엌의 위치에 따라서 옛날 전통 가옥은 평수가 나와요. 대충. 어르신 아궁이가 어떻게 생겼었어요? 뭐 이런 걸 대충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집의 규모가 나오거든요. 사랑채 있었어요? 뭐 이런 거 물어봅니다. 네, 그런 식의 질문을 해서 그 당시의 문화적 환경까지 다 이제 복원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뭘 또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돌아와서 대부분 해방이 돼야 돌아오는 거예요. 해방되기 전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해방이 돼서 이제 귀환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는 거기까지만 질문했어요. 어떻게 돌아왔는지. 근데 저희보다 현재로 기록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돌아와선 그러면 어떻게 사셨어요? 왜냐면 강제동원의 피해라고 하는 게 바로 뭐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이고 누적된 피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제동원의 피해는 지속적이었고 누적되었어요. 40년대의 일제강점기의 피해로 끝난 게 아니라 이분들은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피해를 당해서 귀환한 다음에도 그 후유증을 안고 평생 살았어요. 그걸 이제 상흔이라고 합니다. 네. 그 역사적 상흔은 해방 후에도 계속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뒤의 삶도 저희가 물어보고요. 또 뭐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 한일협정 때 기억나세요? 이분들 누구보다 관심 많으셨겠죠. 당시에 일본하고 협정한다고 회담한다 했을 때 혹시 이번에 그때 관심 많지 않으셨어요? 어르신 아버님도?
어떻게 되려나? 보상이 되려나? 그런 얘기. 그래. 그래서 대부분 뭐라면 김종 PD가 귤밭 싸느라고 다 썼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거 많이 물어보고요. 어르신 그러면 요즘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2020년대에 대한 이분들의 생각도 모두 아울러서 제 기록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뿐 아니라 유족들도 만난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가족을 만나는 이유는 되게 중요한 장소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군함도 같은데 이 군함도에 다녀오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생존에 계실 때 이미 이분들을 많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가족을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자녀분들한테 아버지 다녀온 얘기, 어머니 다녀온 얘기 해주셨거든요. 해주셨죠? 사실 저희 아버님은 별로 얘기를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모르겠는데 어느 날 어떤 목욕탕에서 어떤 다른 어르신분이 혹시 나는 학도병으로 갔다 왔는데 혹시 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얘기하는 걸 잠깐 들었지 별로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래요? 그래서 정확히 어디 쪽에 갔다 왔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느 집 갔다 왔는지. 어르신들 중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금방 지역 할당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지역에서 갈 때 어쩌다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말씀을 했는지 향도금 역할을 한 바람에 지차를 타고 뭐 갈 때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바깥을 쳐다봤대요. 전부 다 도착과 동시에 주머니에 군대 처음에 우리 입영하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입영을 모든 다 내놓고도 오줌 있는 거 전부 다 내놓았대요. 다 내놓는데 저희 아버님은 향도병이라 이거 살짝 숨기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숨겨놓은 것이 나중에 도망올 수 있는 하나의 조금 그 자금이 됐다는 거예요. 도망쳐 오셨대요. 도망왔다는 그 소리는 들었거든요. 어떤 일본인이 당신 여기 있으면 죽는다. 어떻게든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일부라도 저런 기록들도 중요해요. 또 어떤 분은 진짜 술만 드시면 자식들을 앉혀놓고 얘기하셨대요. 그러신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유족분들을 만나서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존 피해자 본인에게 집중됐던 피해를 이걸 뭘로 하고 확장시키고 싶은 거냐면 저희는 이걸 가족사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이건 뭐죠? 누적되어서 가족한테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지역의 할당이잖아요. 마을 단위로 기억하고 있어요. 마을 분들이 함께 기억해요. 그래서 이것을 마을이라는 지역 공동체를 배경으로 해서 일제강점기가 마을이라고 하는 단위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런 것들을 접근합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의 인원 할당과 선별 방식의 강제 동원의 특징을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 개인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 마을 단위까지 확장시킵니다.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역사랑은 다를까요? 이게 연결이 어디까지 되냐면 한국전쟁까지 갑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마을 단위에서 일어났던 여러 비극들을 해석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일제강점기에 살고 있다가 그 마을 안에는 면석이도 있고 순사도 있고 지주도 있고 소장농도 있잖아요. 여러 계층들이 오랫동안 옛날에는 그 마을에 정주했잖아요. 대부분 다 토박이였잖아요. 어디 떠나지 않고 거기 계속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갈등도 쌓여가겠죠. 그래서 지역별로 6.25 때 많이 죽었던 동네가 있고 그다음에 어느 동네는 안 죽었던 동네가 있거든요.
많이 죽었던 동네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갈등들이 올 수가 있었고 폭발하는 거죠. 별로 안 죽었던 동네는 서로 감싸줬던 동네. 그렇죠. 그게 한국전쟁 당시, 한국전쟁을 연구할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선생님들 그거 아세요? 브루스 커밍스라고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한국전쟁으로 박사를 받은 연구자예요. 이 브루스 커밍스가 그 발간한 책이 한국전쟁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만한 책인데요. 이 한국전쟁과 관련한 이 브루스 커밍스의 그 글 속에 되게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은 뭐냐면 참 이상한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빨갱이였는데 소위 아주 극우분자 빨갱이의 상징이었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한국전쟁 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아까 말씀한 그게 서로 감싸줬다는 게 뭐냐면 그 집안이 대대로 어떤 사람이었 집안이었다? 거기서 평판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한국전쟁이나 이런 거를 사상, 이념의 전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좌와 우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거 뭐라는 거예요? 이거 역시 인간의 역사이기 때문에 뭐죠? 감정이라는 거예요. 느낌,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판이라는 게 역사에 개입합니다. 그래서 그 글에 뭐가 돼 있냐면 평판이라는 게 영어로 돼 있어요. 그게 지역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평판을 이해하려면 일제강점기까지 쫙 흘러가는데 요 강제동원 때부터 이 할당할 때 저 면석이네 집안에서 우리 집안을 찍었지. 저 집안만 빠졌지. 이런 게 다 격격히 쌓여있는 겁니다. 역시 맞습니다. 네. 바로 저희 동네 옆에가 저희 지역에 그6.25 때 따스한 본부가 사실 있었어요. 저희 그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마을을 옛날에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전라도의 모스크바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빨갱이가 많은 마을이 정해져 있었어요. 어떤 본부가 있던지 수장이 살던지 그런 마을은 어느 지역의 모스크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모스크바가 있었고요. 네, 경기도에도 여러 지역마다 모스크바가 있었어요. 성남에도 모스크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을이라는 단위로 해서 이제 가족과 마을이 함께 겪은 역사로 확장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결국에 궁극적으로 뭘까요? 개인이 겪은 피해가 뭐가 되죠? 모두의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피해,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역사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공감 능력이에요. 역사를 이해하고 역사에 관심이 선생님들 같이 제가 관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기본적으로 역사에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 선생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역사적 상상력이 있는 분들일 거고요. 그리고 공감을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의도로 이 강제동원의 역사를 단지 그때 당시 살았던 일부 사람들의 피해로 국한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요. 사진 제가 작년에 올해 여름에 찍었네요. 올해에 어떤 마을을 갔는데 여기 아마 그 곡성일 거예요. 한여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 끝내고 나와서 여기서 이제 택시를 기다리는데 여기 어르신들이 이렇게 귀엽게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가서 또 저는 또 어르신들만 보면 말을 시켜요. 어르신, 누구 이분들도 저한테 관심이 있겠죠. 갑자기 저런 사람이 여기 나타나나. 어디서 왔어요? 저 인터뷰하러 왔어요. 그 일본에 그때 갔다 오신 까지만 말했는데 누구누구네 갔다 왔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당연히 알지. 우리 마을에서 몇 명이 갔다 왔는데 다 죽었고 혼자 남았어. 마을의 역사예요.
그냥 저희 딱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지도 보고 주소 찾아가잖아요. 그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누구 어르신 만나러 가는데요. 그럼 데려다 주시거든요. 마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강제동원을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절대 책상에서 하면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요. 마을에 가면 됩니다. 마을에 가서 당사자도 만났고요. 그 옆집에 계셨던 분도 만나고요. 네, 그러면 이 당사자가 또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집안이 말이야. 아니면 그분이 말해주지 않았던 것도 얘기해줘. 그 집안이 원래 아버지가 갔어야 되는데 아들이 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든지. 그래서 이 어르신들을 제가 딱 만나서 이 정자가 100년이 넘었어 막 얘기부터 해가지고 이분들을 만나서 또 그 마을에서는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갔었고 제가 만난 분 외에도 어디 피해자들이 좀 있었는지를 제가 메모했다가 나중에 다 기록으로 제가 남겨놓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좀 찍은 사진 보여드릴게요. 올해 만나본 어떤 분이고요. 이분은 제가 인터뷰한 분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고 이분은 제가 만난 분이에요. 이분이 105살 되신 분이고요. 이분은 100살, 올해 딱 100살이십니다. 인터뷰를 하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누우신 거예요. 네, 너무 힘드셔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 왜 이제 하나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만나러 갈 때마다 하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왜 이렇게나 노인이 됐을 때나 이분들을 만날까? 마치 저는 무슨 생각하는지 했느냐면 일부러 일어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피해 신고를 하실 때만 해도 20년 전이잖아요. 그때만 만났으면 이분들이 얼마나 정정하셨을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화를 내시는 분도 있어요. 왜 이제 오는 건데? 나 다 잊어버렸다고. 내가 1년 전만 해도 진짜 팔팔했거든? 왜냐면 하루하루 달라지시니까요. 이 어르신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전국 노래자랑도 나가셨대요. 그럴 정도로 건강하고 활발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1년 안에 이렇게 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분은 제가 이 사진을 정말 좋아하는데 요 할머님이 계시죠? 여기 할머님이거든요. 이분은 청력이 완전히 거의 소실되셨어요. 소실이 되셔서 제가 이제 요 정도보다 그냥 바로 앞에 앉아서 소리를 질러도 잘 못 들으시는 정도. 근데 사모님이 너무 정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딱 앉으셔가지고 제가 말하면 사모님이 귀에다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못 알아들으시는데 사모님이 말하시는 건 진짜 잘 알아듣시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서술성 때문이에요. 평생 살아온 그 사람의 서술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다 얘기해 주셨어요, 저한테. 네. 그래서 그리고 사모님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그만하자고 이렇게 하시다가도 사모님이 조금만 더 하자 하시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렇게 이분은 30분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단이나 이런 데서는 얘기해요. 왜 그런 분은 뭐로 해? 아니요. 이런 걸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를. 이분들이 결국엔 이런 모습으로 계셨다. 끝내 사과받지 못하고. 저는 강제동원의 피해 역사를 개인에서 지역, 국가 단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켜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처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구술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이부자리가 어떤지 이 주변이 얼마나 이렇게 지저분한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살고 계시는지 이 어르신들은요 탄광에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근데 탄광에서 너무 연기를 많이 맞으신 거예요. 이 발파할 때. 그래서 이 평생 이 가래기
기침, 이 고질병을 앓고 계셔서 인터뷰하실 때도 계속 기침하고 가래를 뱉어내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답을 못 넘기시기 때문에 식혜만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혜를 해야 돼서 쌀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저한테 정부에서 나왔으면은 나 좀 도와줘요. 쌀 한 가마니만 보내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 어르신은 무학이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자기 이름을 잘 못 쓰세요. 글을 아직 모르신대요. 그러니까 평생 그냥 소장농으로만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비난한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를 만나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든 좀 날 좀 도와달라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그동안에 조사하면서 형제가 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예, 저희도 할아버지로 갔다 오고 저 아버지도 형제가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아예 할당을 2명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집안에 정말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그래서 이 어르신한테 나중에 돌아와서 재단에 얘기해서 재단에서 쌀 보냈어요. 명절 때 제가 부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이분들한테 일종의 치유라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 들어주고 반응하고. 요거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요. 이건 제가 3년 전에 했던 구슬이고, 요게 올해 저희 연구 책임자 선생님이 이제 인터뷰하신 건데요.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요 아들들을 보여드리려고요. 구슬이라고 하는 게 이 고령자 구슬은 특히 이게 가족의 도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동행하시는 분들이 상황이 많은데요. 이렇게 보면 요 사진을 보면 진짜 닮았죠. 너무 똑같죠. 예, 둘째 아드님이신데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아버님하고. 예,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 놓고 이제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항상 가족들이 근처에 앉아 계세요. 왜냐면 어르신 얘기 듣고 싶기도 하고, 나도 좀 들어야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몇 남자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이 어르신은요, 이북이 고향이신데 이북에서 그 염부로 일하셨어요. 염부로 일했었는데 그 염전에 할당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탄광으로 가서 이제 노무자로 다녀오신 분이었고요. 돌아왔는데 해방됐잖아요. 이분이 북쪽에서도 최북단에 사시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38선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중에 피해를 당한 거예요. 해방되고 고향에 돌아가지 못해서 실향민까지 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만나서는 그래서 이북 고향의 얘기도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북에 최대 염전이 있었거든요. 동해 쪽에. 그래서 그 염전에 대한 역사도 좀 기록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면 알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을 좀 정리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대충 보면은 일단 이거는 한 해 1년 단위로 정리를 했는데 19년생부터 있었어요. 아직도 살아계셨는데 신기하시죠? 대단하시죠? 19년생부터 30년생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24년생부터 28년생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일 많은 게 보세요. 13명이 100세 이상이죠. 왜냐면 저희가 고를 때 어떻게 고르냐면 명단을 줘요. 저희한테 이렇게 엑셀 표로 쫙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 분이라고 해서 주는데 저희가 전화해보면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실이 아직 정부가 이 피해자분들이 사망했는지 아닌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해서 알려줘요. 이분 사망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대한 어떻게 할까요? 고령자부터 하겠죠. 돌아가시기 전에. 네. 그래서 이렇게 쭉 하고요. 그 다음에 노무자를 저희가 만났을 때 10대에 노무원된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14살부터 있었습니다. 예, 14살부터 19. 여성들이 대부분 어려요. 어릴 때가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나이
나이 들면 결혼을 시집 안 갔기 때문에. 시집 때문에 결혼? 예. 또 그것도 있어요. 중요하죠. 먹고 살기 힘들니까 돈 벌어오라고. 그리고 어떤 것도 있냐면요. 딸들은 공부 안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들 입장에서 한번 나도 나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대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아까 말한 정신적인 세뇌예요. 이제 돌아다니면서요, 마을에서 이렇게 강연회처럼 모아놔요. 마을의 여성들을 모아놓고 여기만 있으면 평생 여기서 산다. 기차도 타보고 배도 타보고 이분들은 이 마을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만주도 가보고, 그죠? 일본도 배 타고 가보고, 나 돈도 벌 수 있다는데 기술도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공부도 시켜줘 이렇게 막 꼬셔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린 나이에 집안에서 숟가락이라도 하나 덜고 돈도 벌고 그러기 위해서 간 경우들도 많았고요. 또 위안부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성 노무자로 가신 분들 얘기하는 게 제가 지금 방직 공장 같은 데 많이 가거든요. 탄광에 가신 분들 있어요. 탄광에서 탄을 캐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탄 씻어내는 거. 세탄 같은 거 여성들이 있거든요. 탄광 밖에서. 그런 거 하거나 잡일 이런 거. 공장에서도 여성들이 많이 일했어요.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여성 동원이 왜 이렇게 어린 사람들이 많을까 하는 걸 저희가 구술하면서 알았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구나. 먹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이 젊은 세대들이나 지금 사는 세대들은 짐작을 하지 못하는 문화적 환경인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듣게 되는 겁니다. 노무자가 가장 많았고요. 네, 군인 4명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났고요. 남양군도로 가신 분들도 있었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동원지별로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정말 일본의 각지에 퍼져 있죠. 저희가 이거 일본으로만 한정한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동원의 범주는 일본이 강점한 모든 지역으로 다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있을까요? 남태평양. 저희가 대상으로 안 할 뿐이지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도 많아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선생님들께 제가 5년 동안 이분들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의도했던 것도 있는데 의도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몇 가지 제가 좀 알게 된 사실들 선생님들하고 좀 나눠보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재단에서 인터뷰하게 되면요,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이렇게 명단을 받아요. 그 명단을 딱 받으면 저희가 이제 한 분을 고르잖아요. 제가 전남 고성에 이 어르신을 만나겠다 그러면 이제 재단에다 말을 합니다. 그럼 재단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연락을 해요. 그래서 그 국가기록원에 이분과 관련된 세트가 있어요. 기록 세트. 이분이 2005년에 신고했던 신고서부터 그때 당시 전화통화로 면담했던 내용 다 녹음해갖고 녹취해서 기록돼 있고요. 그때 간단하게 면담한 거 조서 이런 걸 저희가 들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 기록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서 실제 이분들을 만났을 때 드러나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분들은 굉장히 그분들의 생애 자체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관통하잖아요. 일단 태어날 때부터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요. 그죠? 그리고 해방을 기억하고 해방 전국 3년의 그 어지러웠던 시기를 기억하며 그리고 정부 수립을 알고 있고 그리고 한국 전쟁을 알고 4.19를 알고 다 아시는 생애사가 자체가 근현대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저희한테는 뭐예요? 해독이에요. 해독. 그리고 이분들이 다 지역 사투리를 쓰시죠. 네. 굉장한 사투리가 강하세요. 그리고 또 어떠냐면 특유의 말투가 다 있고 또 너무 고령자이기 때문에 말씀도 부정확해 발음이. 네.
그러니까 어때요? 소통 자체부터 다 장애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구술을 한다는 건 뭐냐면 저희한테는 해독입니다. 암호 해독이에요. 얽혀있는 이 실타래를 막 풀어야 돼요. 특히 뭐냐면 뭐가 엉켜있을까요? 연대기가 순서대로 절대 말하지 않아요. 선생님, 어르신들 살아오신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얘기하실래요? 어르신? 나는 일단 어디서 태어났죠. 그 다음에 보통 대부분 뭐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얘기할까? 무슨 초등학교 다녔다. 중학교 갔으면 중학교 갔다.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갔다. 고등학교 가면 주로 대부분 다 뭐예요? 나의 사회생활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뭘까요? 대부분 여성들은 어때요? 학교 경험은 짧고 뭐예요? 바로 결혼. 이렇게 근데 이게 연대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절대 구술할 때는 연대기 순서로 말씀을 안 하죠. 막 섞여요. 우리 아들이 말이야 갑자기 막 얘기하다가 우리 아들이 어떠냐면 얼마 전에 왔거든 애들이 막 얘기하셨다가 그렇군요 그러다가 막 갑자기 근데 말이야 내가 전쟁 때 막 가셨다가 다 갑자기 어머니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연대기가 막 엉켜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막 해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해독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이미 노인이라는 거예요. 노인이라는 건 뭐냐면 의욕이 많이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런 거요. 저희가 기대하는 건 강제동원 피해자분이다. 그럼 저희한테는 정말 귀한 살아있는 역사예요. 근데 이분들은 어때요? 아휴 귀찮아. 그만해. 아유 뭐 소용있어. 나 이제 내일 모레면 나 죽어도 아무 누가 놀랍지도 않아. 돈도 안 주는데 딱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거 한다고 뭐 나와?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휴지가 힘들면 가져 주니까. 그 가면요? 저희 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선물을 다 하나씩 다 준비해요. 어르신들 선물 준비하고요. 그리고 면담 사례비가 있어요. 사례비가 책정돼 있는데 시간당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1시간 해주시면 얼마, 2시간 해주시면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한 20만 원 정도씩 드리고 오는데 어르신들한테는 그냥 용돈 정도 근데 그냥 내 얘기 하고 나서 용돈 받는 기분 좋아들은 하시는데 저희한테는 턱없이 저희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례비가 책정돼 있고요. 간단한 선물 갖다 드려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그걸 미리 안 드려요. 왜냐면 미리 드리잖아요. 왜 미리 드리면 안 되냐면 왜일까요? 응? 어르신들은 너무 순수하셔서 저희가 면접 이렇게 하렘입니다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없는 말도 해주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해줘야지. 이거는 저희가 감사해서 드리는 건데 이 돈가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술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구술을 방해하기 때문에 미리 안 드려요. 자,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게 하고 나중에 드리면 아이고 줄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신경 쓸 거 하시지만 이미 잘 얘기해 주셨어요 다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제일 힘들어요. 더 이상 구술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네. 그 다음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재단에서 저희한테 주는 기록들이 이런 거예요. 인후, 진술서, 피해 신고서, 결과서, 의견서, 조서, 결정 통지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받으셨을 거예요. 여기 인후보증이라는 거 있죠. 인후보증 아시겠죠? 진짜 아무 자료도 없는 분. 근거 자료가 진짜 하나도 없는. 어떤 분들은 대부분 어떠냐면 일본 정부가 갖고 있는 기록이 있어요. 특히 군인들은 군인 기록이 있어요. 네. 아니면은 미쯔비시나 이런 큰 기업에 갔다 오신 분들은 그 기업이 기록하고 있는 기록이 있어요. 거기서 이름을 저희가 찾아서 확인해요. 근데 그런 것도 없는 분들은 대부분 탄광이나 이런 데 갔다 오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내가 피해자였어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을에서 내가 그때 간 걸 기억하는 사람한테 인후보증서를 받으셨어요. 이 사람은 내가 그 마을에 같이 살았는데 갔다 왔음을 보증함. 그런 것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다 들고 갑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만나보니까 구술은 과거 경험을 현재로 이제 가져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피해 신고에 나섰던 20년 전과는 전혀 다른 분들이에요. 그때는 막 자필로 막 자세히 쓰셨어요. 내가 이렇게 갔다 왔고, 기숙사에는 몇 명이 살았고, 막 밥숟가락 모양까지 기억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가면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때는 막 화가 나 계셨어요. 그리고 의욕도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신고하면 무슨 일이 이제 나에게 있나 보다. 근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무기력함이 쌓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리고 또 일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80여 년 전의 경험을 이제와 얘기한다는 거, 이분들은 뭘까?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 녹취문을 가져왔어요. 보면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다.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터뷰 말미에 뭐 물어보냐면, 일본 정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 입니다. 저희는 그걸 다 기록해서 나중에 일본 정부에 보내요. 법정 소송할 때 그런 거 다 보여준다고요. 근데 이분들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던지면 이런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말한다고 해서 무엇이 돼요? 70년이 넘어가지고 80년인데 내가 지금 99세요.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20년 전에는요, 이분이 뭐라고 쓰셨냐면, 나는 사죄를 받아야 되고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 기존 사실을 재해석하고 재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후보증서 저희가 가져가잖아요. 그럼 인후보증서를 딱 가져가면 이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20년 동안 잊고 있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제출하고 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기록인데 정작 나는 보지 않는 기록인 거예요. 참 이상한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후보증서는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이 자필로 썼어요. 어르신들이 뭐 타이핑을 했겠습니까? 종이에다가 써주셨다고요. 그리고 지장 찍고 막 이러셨다고요. 그럼 이렇게 옛날에 마을에 누가 써준 그 자필 기록을 딱 보여드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피해 신고, 내가 한자 써가지고 가로쳐서 열심히 쓰셨던 그 피해 신고 보여드리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과거로 돌아가요. 이 무기력했던 마음이 갑자기 그때의 그 글씨를 보면서 갑자기 의욕이 되살아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가져가요. 일부러 저는. 어르신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술사에서는 큐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탁 큐잉하는 거예요. 환기시키는 거예요. 제일 효과적인 게 뭘까요? 사진 가져가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탄광에 관련한 역사 사진을 가져가요. 어르신 제가 찾아왔는데 이게 옛날에 탄광 기숙사더라고요 하고 보여드립니다. 그럼 맞아 하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기억을 계속해서 환기시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게 되면요, 집에 가잖아요. 집으로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뭐 찾을 수 있을까요? 사진을 다시 또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어르신 앨범 좀 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이 막 먼지덩이 속에서 가져오세요. 이게 뭐 없어. 이렇게 탁 던지십니다.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던지세요. 그럼 저희는 그걸 다 봐요. 그럼 있어요. 어르신하고. 제가 작년에 부산에 어떤 여성분을 만나러 갔는데요. 그분은 만주 봉천에 간호부로 가셨던 분이에요. 간호부 때 일본에서 찍은 사진이 거기 덕하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가져왔어요. 기증만. 나중에 그게 이제 전시장에 가겠죠. 역사관에, 박물관에 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록을 저희가 인터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록을 발굴할 수 있었다. 그 다음 세 번째, 초고령자이자 이 부분들은 대부분 엘리트가 아닌 비엘리트 평범한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일종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할 수 있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되게 주변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들이 강제동원 피해자 당사자인데 이분들은 정작 내가 왜 갔는지를 아직도 모르세요. 내가 왜 갔는지를 일본의 총동원령이라는 것이 만들어져가지고 그게 마을 할당이 돼가지고 어떤 시스템으로 그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수탈했는지를 오히려 당사자가 모른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얼마나 폭력적이고 범죄였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랬어. 이게 주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모두가 운동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도요. 수요 집회에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도 내가 위안부 피해자라고 말하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그쵸? 네. 모두 다 운동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대부분은 주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피해 당사자가 뭐가 돼야 된다? 주인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기록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왜 갔는지 어떤 시스템 속에서 내가 전쟁에 피해를 당했는지 그게 얼마나 부당하고 폭력적이었는가에 대해서 아실 수 있도록 저희는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거는 아까 들어누워 계셨던 어르신 기억나세요? 그분 집에서 발견한 거예요. 이거 사모님이고요. 아까 누워 계신 어르신이 젊은 시절 너무 멋있는 청년이었잖아요. 이분은 군인으로 동원되셨던 분이거든요. 25년생이셨고 평양 42부대에 가셨다가 일본 아이치현까지 이중 동원되신 분이에요. 옮겨 다니면서 계속 동원된 분이에요. 근데 이 면담자가 왜 찾아갔냐면 우리 면담자가 역사관에서 일한 적이 있었어요. 부산에 있는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근데 거기에 이 사진이 전시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명단에 있어가지고 이분이 맞나? 하고 찾아갔는데 이분 집에 그 사진 원본이 있는 거예요. 앨범을. 그래서 이번에 이 원본 사진을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옛날 사진은 한번 스캔한 거였던 거예요. 그 원본을 발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아내하고 이렇게 찍었잖아요. 동원됐을 때가 딱 신혼이었던 거예요. 새신랑을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사진관에 가서 부인하고 사진 찍어서 그거 갖고 가셨어요. 하나씩 나눠 가진 거예요. 아내 하나 주고 나 가져가고. 결국에 이 강제동원의 피해라는 건 자랑스러운 기록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의 생애에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불편한 거라고. 가족한테 말하기가 좀 그렇기도 하고, 그죠?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좀 안 드러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피해자라고 하는 정체성이죠. 난 피해자다라는 거 있잖아요. 피해자 판정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로의 소환이자 불편한 대면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고 싫은 경험이기 때문에 구술 자체에 난관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렇게 불편하고 굴욕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왜 안 하냐면 우리 집안이 못나서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무능력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픈 거예요. 네, 그게 부끄럽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강제동원이라는 건 범죄예요. 그죠? 일본의 전쟁 범죄인데, 그리고 이분들은 철저한 피해자일 뿐인데 이걸 나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게 상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바로잡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갔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르신 많아요. 어르신 집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많아요 이러신다고요. 네, 그때는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때요? 마음이 좀 풀어지세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만 날 보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 마지막인가요? 제가 거의 마지막이네요. 이게 생애사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서 뭘 알게 되냐면 궁극적으로 그래서 식민지라고 하는 그 시대가 각 개인의 생애 그리고 그것이 가족의 생애 나아가 그 마을과 우리나라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그 불법성과 강제성이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이제 드러내고 또 어떤 지점이 있냐면 이분들 만나면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더 지독해. 왜일까요? 날 끌고 간 건 면석이었으니까요. 이러니죠. 날 끌고 간 건 면석이었으니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서로 얘기하고 정리하면서 결국에는 이 생존 피해자들의 상흔을 치유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좀 저는 이 구술 작업을 좀 확장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존 피해자들이 사실은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었어요?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럼 뭐 하고 싶었다고 하시는지 아세요? 나 잡아간 면석이 때려 죽이려고 그랬다. 나 마을 사람들한테 다 보복하고 싶었어. 이런 얘기 하세요. 여기 나 구장이나 면석이 다 죽여버리고 싶었다. 근데 돌아와 보니 어땠죠? 상황이 그게 아니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이미 다 도망갔고 면석이는 갑자기 싹 바뀌어서 또 다시 마을에서 어우러져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어땠죠? 해방의 3년 동안은 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젊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잘못하면 빨갱이로 손가락총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총이라고 하잖아요. 넌빨갱이 하면 총을 맞는 거죠. 네. 그런 상황, 거기다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다시 징집 같은 걸 당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한 번도 그러한 이야기를 제대로 정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요, 면담하는 순간까지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2번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 예? 2번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 2번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 군인으로 갔다가 노무자로도 또 가기도 합니다. 예. 이분들 한국전쟁 때 대부분 전쟁터까지 합니다. 남자분들은. 네. 그래서 이분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면담하는 순간까지도요, 일본이 안 망했으면 월급은 받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기억 어떻게 하냐면 일본 사람들이 일을 시키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도망가게 안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이거 다 통장에 들어가 있어. 다 기록하고 있어. 돌아갈 때 줄 거야. 그러면 진짜로 주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통장을 줍니다. 거기 가서 그 조합에 찾아가. 그러면은 금융조합 가면 돈을 준다 하고 줍니다. 없어요. 해방돼서 돌아가는데 조합이 어딨어요. 이분들 이거를 품에 안고 돌아와요. 갔더니 이제 일본은 없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 어떤 분은요, 통장을 이렇게 들고 배 타고 오는데 배 속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뭘 많이 하시냐면 돌아오는 길에 노름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지겨우니까 노름판에서 이 통장을 건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때 그 통장을 노름판에서 안 뺏겼으면 내가 집 한 채를 찾았는데 아니거든요. 어르신 아니에요. 그거 내셨어도 못 받으셨어요. 진짜? 네. 나 이제 알았네. 나는 나를 평생 내가 왜 그랬을까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어르신 아니에요. 그거 줄 생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그것을
이걸 전쟁 범죄의 범주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생존 피해자 구술이 이 책임과 치유의 문제를 개인이 아닌 우리 사회로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을까요?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어요. 네,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앞으로 그 강제동원 관련해서 이제 뉴스나 이런 데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다르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